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상명고 이병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PT가 많아서요. 속도가 2배속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아는 얘기들이라 이해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렇게 세 가지 목차로 준비를 했고요. 먼저 첫 번째 목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수능 출제 과목들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혹시 수학이 주관식이 몇 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9문제 나옵니다. 9문제. 그럼 주관식 배점은요? 32점 배점이 되어 있어요. 32점이. 영어는 듣기 평가가 있는데 듣기 평가가 몇 문제 나오죠? 17문제, 배점은 37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듣기 평가 배점이 많죠. 주관식 배점도 많고. 그래서 수학 주관식, 영어 듣기 평가 준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부분들은 절대 평가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문제 수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과목 선택을 하는데요. 사회 과목 선택은 요렇게 17개 중에서 2개, 직탐 보는 학생들은 이런 식의 18번부터 23번까지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수능 성적표 양식입니다. 이미 여러 번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여기 특징이 원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만 나오고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점수를 이해해보면 원점수는 아까 김다옥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원점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100분위 표준점수 이런 거 다 허상일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때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원점수를 높여야지 수능 가서도 잘 볼 수 있다는 거를 학생들도 잘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잘 강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표준 점수인데요. 표준 점수는 과목과 난이도 차이를 조절해 주기 위한 일종의 조종된 점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평균을 이건 밑에 있는 그림은 탐구 과목에 대한 예시인데요. 평균을 표준 점수 50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10을 적용해서 표준 점수를 생성해 냅니다. 뒤에 이제 표준 점수는 국어 수학은 이론상으로 0점에서 200점까지 나올 수 있고요. 탐구 과목은 0점에서 100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순전 이론적인 거고요. 실제 수능 보고 나오면은 130점대에서 150점대. 국어 수학은 좀 쉬우면 130점대, 어려우면 150점대까지 표준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탐구 같은 경우는 70점 이상 나올 때도 있고 60점대 초반 나올 때도 있고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표준 점수가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이 국어하고 수학을 시험을 봤는데 국어는 원점수가 90이고 수학은 80입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 이 학생은 국어를 잘하느냐 수학을 잘하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했을 때 이 점수만 보고 국어를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좀 잘못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표준점수가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고려했을 때 Z점수를 산출합니다. 이런 식으로. Z점수를 산출하면은 이 Z점수가 높은 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표준점수거든요. 그래서 이 Z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국어 수학은 표준편차 20을 곱하고 거기다가 100을 더해서 표준점수를 만들고요. 탐구 과목은 여기다가 Z점수에다가 10을 곱하고 50을 더해서 표준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이 표준점수 만들 Z점수인데 요걸 표준점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분수꼴이니까 분자는 크게 분모는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분모를 작게 만들려면은 표준점수가 작아야 됩니다. 분자를 크게 만들려면은 내 원점수가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평균은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험을 잘 보면 Z점수가 높고 당연히 표준점수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에서 봤던 그림인데요. 119.1 표준편차 9.2일 때 38점을 받은 학생이 물리2라고 가정을 했을 때 표준점수 계산한 방법입니다. 표준편차 자기 점수에서 평균 빼고 그다음에 10을 곱하고 더하기 50을 하면 이렇게 71점이라는 표준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이게
근데 국어하고 수학은 선택 과목이 있어서 약간 더 복잡하게 표준 점수 계산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하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렇게 선택 과목을 공통 과목합니다. 그러니까 미적을 봤으면은 미적 본 그룹에 미적 점수가 있고 공통 과목 점수가 있을 텐데 이 미적 점수를 공통 과목으로 옮기면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겠니 하고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전체 과목에 대해서 표준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Z 점수를 만든다는 얘기죠. 다음에 공통 과목을 Z 점수를 만들고 그래서 표준 점수를 만드는데 표준 점수 비율이 수학 26점이니까 표준 점수 선택 과목 표준 점수에는 0.26을 곱하고 공통 과목 표준 점수에 0.74를 곱해서 아까 국수의 표준 편차 20, 평균 100을 더해서 표준 점수를 만들어 줍니다. 자, 예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미적분과 학통을 만점 맞았다는 가정하에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표준 점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공통화 시킵니다. 공통 조사 시킵니다. 근데 여기는 103.6이고 여기는 93.5입니다. 여기고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면 공통 과목 다 만점이니까 이건 점수가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표준 점수가 146이 나오고 143이 나오고 3점 차이 나는데 요거의 영향이 여기 있을 겁니다. 요 점수. 이 점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제 생각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46점, 27점 어디 있냐면은 여기입니다. 공통 과목의 평균들. 그러니까 미적이 표준 점수 잘 나온 이유가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이 수원 수틀도 잘하기 때문에 거기서 평균이 높아서 미적을 선택한 학생이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룹 평균의 영향력이 크다는 건 좀 명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능 준비하실 때 수학은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더욱더 수원, 수투 공통 부분 그러니까 74점에 해당하는 부분 점수가 좀 더 잘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백분위입니다. 백분위는 나보다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얼마일까를 계산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백분위가 높을수록 성적이 좋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낮은 점수 학생 받은 수 동점자는 2로 나눕니다. 동점자는 2로 나누고 전체 과목 수에서 전체 과목의 수험생을 분모로 둬서 곱하기 100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있고 나보다 못하는 학생들 일부분이 있고 곱하기 100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표준 점수 92점인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의 백분위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낮은 학생 73명, 동석차 12명을 2로 나눈 6 해서 100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은 백분위가 7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상위권 정시에서 상위권 대학에서는 표준 점수를 많이 쓰고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백분위 를 많이 쓰는데 그거를 왜 그런가 이유를 설명을 하는 표인데요. 백분위는 100에서부터 97까지 변합니다. 그럼 요 극간이 97, 98, 99, 100 4개 있습니다. 점수가. 근데 표준 점수는 140에서부터 131까지 올해 수학입니다. 10개 있습니다. 10개. 그래서 상위권에서는 표준 점수가 더 세분화 시켜서 변별력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하위권 내려오면은 여기 백분위를 보시면은 3등급은 백분위 77에서부터 88까지가 3등급입니다. 그러면 77에서 88까지 12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117에서 122까지입니다. 표준점수 구간은. 요거는 6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게 더 세분화가 되더라. 그러니까 요거는 수학만 갖고 얘기하시면은 저렇게 되는 게 맞나 의심이 가실 수 있지만 과목을 합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겁니다. 등급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게 예쁘게 등급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하는 과목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도 점수 분포도입니다. 대학에서는 감점 이거를 영어나 한국사, 제2외국어를 감점을 하기도 하고 가산점을 하기도 하고 비율을 적용하기도 하고 수시 최저 등급 활용하기도 하고 성대 같은 경우는 영어 같은 경우 변환 표준점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인원수인데요. 25학년도 재학생 졸업생 접수 인원입니다. 접수 인원. 접수 인원을 좀 먼저 보시면 이 재학생은 점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4학년도까지요. 근데 재학생이 감소하면 1, 2년이 지나면은 재수생, 졸업생들로 감소를 하는 게
어차피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졸업생은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학생이 올해도 증가를 했고, 재학생이 올해 증가한 이유는 뭐 인구가 증가한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겠죠. 그러나 재수생, 졸업생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18,000명이 더 증가해서 52만 2,670명이 원서 접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왜 생길까요? 그러니까 재학생은 감소하면은 졸업생도 감소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반대로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의대 정원 확대가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김다옥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졸업생의 중도 포기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간 학생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자료를 보면은 2023학년도에 전체적인 중도 탈락률은 3.5%였는데요. 이 신입생의 중도 탈락률은 10%가 넘습니다. 10.7%였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이 10.7% 학생들이 대학은 의미가 없어. 나는 이제 대학 말고 공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볼래. 이렇게 떠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이 해가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1학년 신입생 탈락률이. 그래서 원래 가고 싶은 대학이 높은 학생들이 재수하는 데다가 대학생, 재학생들이 또 들어오고 이래서 졸업생의 인원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원수가요, 2004년 대입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올해는 더 높아지겠죠. 예, 다 아시겠지만 황금돼지띠가 올해의 애들이잖아요. 어쨌든 졸업생과 재학생 이제 응시론을 보시면은 이 응시론도 재학생은 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졸업생은 증가하고 있고요. 역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의 응시율은 모집 인원 대비해서 88.8%고요. 졸업생의 응시율은 88.5%입니다. 비율을 보시면 그래서 전체적인 응시율은 작년에 88.68%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접수자 대비 응시자 현황 봐서 응시율이 거의 한 88% 정도에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원서 접수 상황이 끝나고 인원수를 알면 이 중에 한 88%가 수능을 보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셔도 많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수험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9만 3천 명의 황금 돼지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많아질 거고요.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졸업생은 꾸준히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제 아까 김다우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의대 정원이 이대로 확정이 되면은 더 큰 바람이 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고3 학생 수 증가도 올해가 피크를 찍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영역별 응시론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 한국사 인원이 결국은 뭐죠? 수능을 본 인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 시험을 보지 않으면 성적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국사를 본 인원이 수능 응시 인원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숫자가 너무 읽기 귀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대비해서 국어가 99.52%를 보고요. 수학 93.47%, 영어 99.11% 보고 있고 탐구는 97.34%, 제2외국어가 9.52%입니다. 역시 수학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죠? 어쨌든 비율을 보면 제일 낮습니다. 제2외국어가 자꾸 인원수가 많아진다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어 응시 인원인데요. 이 국어 응시 인원도 보시면 언매를 봐주시면은 이 언매가 2022년에 29.4%였다가 34.1%,
38.9%인데 올해 떨어졌습니다. 이게 표점이 잘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증가했었는데 올해는 떨어졌습니다. 올해 떨어진 이유를 유추해 보자면은 작년에 국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있겠니 이런 생각했던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부담이 많은 언매보다는 또 약간 적은 화작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이동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어 같은 경우는 화작하고 언매의 그 표점 차이가 3점 정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뒤에서 또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1등급은 언매 선택한 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결국은 상위권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중위권에서부터 화작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수학인데요. 수학도 보시면 이게 미적하고 기하고 합쳐볼게요. 그럼 이게 50이 안 되잖아요. 근데 23학년대는 이게 확통이 50이니까 둘이 합치면 50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랑 마찬가지로 미적이랑 기하를 선택하면은 표준 점수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미적이랑 기하를 선택한 비율이 많아지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23학년도 대입에서는 1대1이 된 거죠. 24학년 대입으로 넘어오면은 이게 미적이 제 1, 2로 올라섭니다. 이런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작년에도 이어지고 있고요. 올해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적 선택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자연계열 학생들이 미적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계열이 아닌 인문 중에서도 경상계열 중에서는 이제 수시 종합 쓰는 학생 중에 미적을 많이 선택해서 듣잖아요. 그런 학생 중에 미적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 당연히 미적을 보러 오겠죠. 그러면서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성적이 아주 안 나오는 학생들도 확통보다는 미적을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과학 1보다 과학 2를 선택한 이유랑 똑같이, 그러니까 점수가 같이 나쁘더라도 몇 점이라도 미적이나 과투에서 표준 점수에서 유리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선택한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미기 응시한 학생에서 확통 응시한 학생을 빼면 38,000명 정도 되거든요. 요거 38,000명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탐구 인원입니다. 탐구 인원. 이 탐구 인원은 일단 24학년부터 리뷰를 해보면요, 접수는 사탐이 1949명이 많았습니다. 접수할 때는. 근데 응시는 과탐이 13,742명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탐런이라고 하는 사회 한 과목, 과학 한 과목 응시한 학생은 3.7%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접수 인원도 사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응시 인원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기다가 사회가 하나, 과학 하나 본 학생들이 아까 재작년에 3.7%였는데 작년에 10.7%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거.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 그 대학에서 수능 지정 필수 과목을 많이 폐지하면서 어려운 과학보다는 쉬운 사회 과목 선택한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리고 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사탐이나 탐구를 선택을 하면은 한과목만 보는 학생은 거의 없더라. 이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0.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두 과목을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사탐의 접수인 응시는 올해와 25학년도하고 24학년도를 비교해 봤는데요. 24학년도를 보시면 24학년도뿐만 아니고 항상 이 생활과 윤리가 인원수 응시는 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문화는 계속해서 2위였고요. 근데 올해 이게 바뀝니다. 사회문화가 1위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생활과 윤리가 2위로 주저앉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했냐면요,
삽탄런 학생들. 그러니까 저희가 센진학에서 모은 자료 중에서 과학 한 과목 보고 사회 한 과목 본 학생들 다 추려가지고 이 학생들이 사회를 뭐뭐뭐를 봤을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비율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습니다. 사회문화가 62.42%, 생활과학윤리 19.29%, 그 다음에 쭉쭉 줄여가지고 세계사가 0.89%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을 염두에 두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24학년도에 생윤이 15,000명 정도 많았습니다. 사문보다. 근데 25에서는 사문이 6,518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어떤 계산했냐면 아까 사탐런 한 학생들이 47,723명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여기서 이걸 뺍니다. 빼면은 사회문화가 얼마나 더 많이 신청이 나오잖아요. 그 신청한 계산을 해보면 여기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차이를 보시면 이게 한 2만 1,000명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다 생긴 이유가 사탐론을 과탐 하나, 사탐 하나 선택한 학생 중에서 사탐을 아주 많이 선택해서 사회문화 선택 비율이 아주 많아서 이런 역전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만 좀 더 앞으로 나아가면요.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으로 사회문화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요 넘어온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골고루 배치가 돼 있으면 사회문화 입시 결과를, 그러니까 수능 결과 해석할 때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가정을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가정을 약간 바꿔서 자연에서 인문으로 넘어간 학생들이 사회문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사회문화 시험을 잘 봅니다. 더 원래 인문 학생들보다.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은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요? 평균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탐 평균보다 평균을 끌어올릴 겁니다. 평균을 끌어올리면은 뭐에 영향이 또 받죠? 표준 점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수에서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다고 그랬는데 평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표준 점수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특히 만점자 평균 점수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물론 가정이 맞다는 게 전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왜 또 자연계열 학생들이 사탐으로 넘어올 때 사회문화를 선택이 많이 할까요? 이 사회문화 시험 문제 중에 한 2문제, 많으면 3문제 정도까지가 도표를 해석하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도표를 해석하는데 그거를 쓸 때 이제 뭐 비율이나 이런 거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문화를 많이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이건 이제 과탐 응시 비율인데요. 이제 이렇게 화학원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화학원이 점점 줄고 있고, 물론 이제 여전히 생명화학과 지구과학이 대다수 중요한 메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투과목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과목이 느는 이유는 투과목 선택하면은 표준 점수가 잘 나온다. 표준 점수가 잘 나오면은 온과목 선택했을 때보다 100분이 더 잘 받을 수 있다. 이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모의고사나 작년 수능에서 표준 점수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탐구를 기준으로 해서 응시자를 구분해 본 건데요. 사회를 선택한 학생들은 합법과 작문, 확통을 선택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엄매가 화작보다 좀 많고요. 미적 기하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선택한 학생들은 역시 미적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러니까 과탐런이 아니고 사탐런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과 애들이 많이 넘어갔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적을 많이 선택했다는 얘기는. 그리고 아까 제가 확통하고 미적의 인원 수치가 38,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너무 억측일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선택한 학생도 요 숫자를 더하면 34,000명 정도 되거든요. 요거랑 약간 유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함부로 말할 수는 있는 거 그냥 느낌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2외국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외국어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뭐
뻔하죠. 제6을 이렇게 정확하게 많이 반응이 거의 없잖아요. 제6을 상위권에서 선택을 하는데 선택한 이유는 당연히 그 자기의 높은 점수를 서울대 인문에 교차하는데 사용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제6고 시험장이 시험분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로 선택한 학생도 많이 있긴 하죠. 그러나 상위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채점 결과입니다. 채점 결과고 앞에 있는 점수는 만점자 점수인데요. 엄매 거고요. 뒤에는 화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앞에 있는 그 높은 점수는 화작의 추정 점수, 뒤에 엄매의 추정 점수입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비교해 보면은 시험이 엄청 쉬워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최고 점수가 150에서 130으로 떨어졌으니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작년 수능에서는 재작년 수능보다 국어의 영향력이 상위권에서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1등급 컷은 약간 변화가 있죠. 2등급 컷은 3등급 컷은 많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제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어려우면은 상위권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만 2등급, 3등급으로 내려오면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과목의 차이를 보시면은 여기 3점, 여기 2점, 2점, 3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화작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엄매를 선택한 학생이 똑같은 표준수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문제 정도 더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시험이 어려워지면 좀 차이가 늘어나긴 합니다. 시험이 이렇게 쉬웠을 때는 좀 더 점수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공부를 할 때는 등급을 올리자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원점수를 올려야 되겠다. 원점수를 절대적으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센진학에서 나온 표본으로 각 등급별 선택 과목을 조사를 해본 건데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엄매가 1, 2, 3등급까지, 4등급까지 과반수 이상이 엄매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학인데요. 수학은 올해 만점자 표준점수 140, 139는 기하, 135는 확통이 되겠습니다. 역시 요거 확통, 기하, 미적 점수입니다. 이렇게 높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보시면 1등급 컷도 보시면 많은 차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좀 이렇게 특이하게 130까지 올라가고 다 130몇 초반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2등급은 120점대 중반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이랑 확통 사이의 점수 차이를 보면 여기 6점, 여기 7점, 여기 6점 이렇습니다. 여기는 4점이고요. 그럼 역시 똑같은 식으로 확통 선택자들이 미적 선택자와 같은 표준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미적보다 한 2문제 정도는 더 맞추면 얼추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렇게 미적 확통 기하의 각 등급별 분포입니다. 역시 1등급에는 미적 95.54%, 여기 기하 1.13% 더하면 거의 97% 정도가 미적이랑 기하를 선택 학생들 1등급을 맡고 있고 2등급 학생들도 엄청 많죠. 3등급까지도 많습니다. 4등급까지도 거의 이렇게 미적 기하 판이네요. 그래서 인문애들이 수학에서 등급 따기는 쉽지 않다. 인문 쪽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수능 체제를 맞추려고 하더라도 수학을 이용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남녀 비율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요거는 인원 응시 비율이고 요게 이제 비율인데 국어 같은 경우는 올해 25학년도나 24학년도나 남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수학 1등급 차이를 보시면은 이게 남자 여자인데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수학에서 남학생들이 좀 더 성적이 높다는 거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2등급도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국어랑 영어랑 그러니까 이쪽이 기준입니다.
국어 1등급 중에서 수학 1등급 맞은 학생 비율이 36.47%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의 뭐 이렇게 정비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이거 하면서 여기는 없을 줄 알았거든요. 이거 저희 데이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은 1등급인데, 아니, 국어는 1등급인데 수학은 9등급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학생이 있어요. 좀 놀라서 다 0 찍힐 줄 알았는데 0이 안 찍히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학은 1등급인데 국어는 9등급인 학생이 여기도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한 과목만 이렇게 유독 잘한 학생들이 있다는 거를 이번에 조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자료를 만든 이유는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국어 1등급인 학생이 수학 1등급 비율은 많아요. 수학 1등급이 국어 1등급 비율은 적습니다. 그런 비율을 보면은 어떤 과목이 더 어려웠나 이런 것도 추측할 수 있어서 그런 거 한번 또 올해도 그런 현상이 있었나 보려고 찾아봤는데 올해는 뭐 거의 국어나 수학에서 받는 영향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비율이 비슷한 거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영어인데요. 영어도 1등급 비율을 보시면 22학년도부터 6.2, 7.8, 4.7, 6점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작년 영어 어려웠다고 난리였는데 그래서 좀 1등급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집중해서 본 거는 1, 2, 3등급 누적비거든요. 여기 지금 노란색이. 근데 여기 보시면 20학년 53%였어요. 어때요? 어때죠?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애들이 영어 공부 안 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수학 잘하는, 수학이 급한 학생들은 일과 짤 때 수학을 많이 하는 걸 짭니다. 근데 그 많이 하는 일보다 덜 했어요. 그럼 더 합니다. 그럼 그날 밤에 해야 될 영어 공부는 다음날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런 일이 많이 반복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영어라는 과목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실력이 자꾸 죽는 것 같고 그러나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객관 주관 이 절대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비율이 줄지 않을까 생각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 비율이 늘었으면은 이 비율도 더 늘었을 텐데 2등급 비율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어를 꾸준하게 계속해서 영어가 등급이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현상이 올해에도 지속이 되면은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의 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런 게 만약에 지속이 된다고 가정을 하신다면은 영어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좀 더 학생들한테 강조를 하셔야 되겠고 학생분들도 영어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영어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만점자의 표준 점수인데요. 아까 그 생활과 윤리가 선택 비율이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 잠깐 높았다 낮아도 높았다 그럼 올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논리적이지 않지만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가 이렇게 높고 낮고 높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다른 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추측도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들은 지도하실 때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들은 만점을 맞아야지 1등급이 되는 과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사탐 하나, 둘, 셋, 네 과목이나 만점을 받아야지 1등급이었는데 올해는 그런 과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과탐에서 나왔습니다. 과탐에서 화학은 만점을 맞아야지 1등급이 되고 이게 1등급에서 너무 많아가지고 표준 점수가 65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자, 요 주황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요 색은 표준 점수가 높은 과목들이고요. 낮은 과목도 파란색은 낮은 과목들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점수 대비해서 그 표준 점수 100분의 1을 나열해 본 건데요. 이게 표준 점수 제일 높은 과목, 제일 낮은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때는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봤을 때 원점수 39점을 봤을 때 생활과 윤리는 100분위가 93인데
정차보험 70일입니다. 이러면은 그냥 표준점수로 손해를 보지만 변환 표준점수로 접근하더라도 손해가 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35점 같은 경우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화투가 제일 높았고 화원이 제일 낮았는데 화투 역시 89%인데 100분위가 89인데 화원은 6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해마다 유불리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이 유불리를 최소화하려면은 올해는 어떤 게 표준점수가 제일 높을 거고, 그럼 나는 그 과목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면 좋겠으나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유불리를 제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 만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만점을 맞아야지 유불리를 제일 줄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같은 만점을 맞아도 여기는 99인데 여기는 97이거든요. 그럼 여기 변환 표준수 돌려도 적어도 1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래서 과탐, 사탐은 선택을 하긴 하되 선택을 하면은 진짜 만점을 맞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하나 틀렸는데 3등급 나와가지고 최저도 못 맞춘 경우도 왕왕 생기잖아요. 사회 과목에서는. 그래서 그런 저런 일을 다 무시하려면은 만점, 50점을 다 맞아야 된다. 요건 이제 과학과 1과 2를 비교한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투 과목들이 어떤 투 과목도 어떤 원 과목들보다 같은 원점수에서 100분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또 상위권 점수에서는 물리 1보다 물리 2가 상황이 좋습니다. 화학 1보다 화학 2가 같은 과목 원투끼리는 그러는데 다른 과목을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을 비교해 보시면 물리 2가 70에 98로 시작하는데 여기는 70에 100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물리2의 41점은 100분위가 85인데 지구과학 91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올해 작년과 달라진 과원 과투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1보다는 2를 선택하는 게 표준점에서 유리하다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요거는 24학년도 겁니다. 24학년도 건데 여기 북미기과 이때는 이렇게 사탐론이 많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두 개로만 분석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교차한 지점 280점대 있었습니다. 이건 재작년 얘기고요. 이제 이게 올해 얘기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세 가지 커브를 만들었습니다. 이 파란색 커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과 애들, 전형적인 이과 애들, 작년 북미기과 애들이고요. 빨간색이 국학사 애들입니다. 근데 요 초록색이 북미기탐, 그러니까 사탐런 학생들 얘기입니다.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의 교차점은 320점하고 30점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센진학 표본을 근거로 해서 만든 그래프인데요. 400점 이상 학생들을 좀 살펴보면은 여기 있는 부분들인데요. 400점 이상의 저희 센진학 표본 분포에서는 2.25%가 400점 이상이었습니다. 그 중에 미적 기하를 선택한 학생은 93%였고요. 미적 기하에다가 사회 탐구 사회 과목 2개를 선택한 학생은 2.3%였고, 사탐론,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선택한 학생은 0.8%였습니다. 아까 초록색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탐론을 하는 학생들이 최상위권보다는 중위권 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초록색을 좀 다른 곳에 붙여봤습니다. 이 초록색을 파란색 쪽에 붙이면은 교차 점수가 280점대로 떨어지고요. 이거를 빨간색에 붙이면은 350점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포가 전반적으로 수능에서 나타났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집 정원 얘기, 모집 민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부에서도 의대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요. 숫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게 올해 경쟁률입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몇 개 대학의 의예과의 경쟁률이고요. 경희대가 제일 높았고
이대 자연 계열이 제일 낮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거점 대학들의 경쟁률입니다. 여기 9.47로 제일 높고요. 네, 부산대가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경쟁률은 낮았지만은 지방 의대는 인원수가 많이 늘어서 경쟁률, 저 의대 정시도 비슷해요. 경쟁률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높아진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의대 집중 현상은 좀 더 심화됐다. 이렇게 똑같이 수시랑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첨단학과 모집인데 올해 늘어난 데입니다. 이렇게 음영돼 있는 부분은 신설된 부분이고 음영되지 않는 화살표는 늘어났습니다. 인원수가 13명에서 18명 이렇게 늘어났고 올해도 더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거는 유형 1의 그 자율전공 선택대 경쟁률 조사를 해봤는데요. 여기 경쟁률 조사하면 뭔가 공통된 게 뭔가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그런 거는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요. 어쨌든 이 전체 경쟁률과 비교했을 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고대가 70명 뽑았는데 이렇게 높았습니다. 이대는 이렇게 낮았고요. 한양대도 높았고 그다음에 서강대도 높았습니다. 뭐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군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다군에 있는 학교는 어떤 자율전공학부도 자율전공 선택제 모집 단위도 경쟁률이 높게 나오더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이 변경된 학교도 있습니다. 군이. 그러니까 24학년도에 고려대가 가구만 뽑았는데요. 25학년도에 다군에서 뽑습니다. 아까 다군에 있는 자율전공학부 보셨죠? 이렇게 군이 바뀌고 있습니다. 군이 바뀌는 학교들을 표현해 놨는데요. 다군에 원래 저희가 중앙대하고 홍익대가 제일 많았었잖아요. 인원수가 많았었는데 건대도 있긴 했었지만은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서울과학대, 시립대, 이화여대도 들어오고 한양대도 들어오고요. 고대도 들어오고 서강대도 들어오고요. 결국은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다군에서 선택지가 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군이 잘 아시겠지만 군이 바뀌면 입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바뀐 학교의 과들은 예전 입결을 보실 때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군이 바뀐 거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입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거를 이제 공부하셔서 예상을 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게 정시 가산점 학교들입니다. 가산점 학교들인데요. 수학은 주로 미기에 가산점을 줍니다. 그리고 사회 과목에 가산점을 준 학교들, 25학년도 작년 수능에서입니다. 과학 과목에 가산점을 준 학교들입니다. 이 가산점 유형을 보시면 거의 비율로 가산점을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점수로 주기도 합니다. 점수로 주기도 하기 또 어떤 식으로 점수를 주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산점이 꼭 유리하다. 이렇지는 또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한테는 가산점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어떤 학생한테는 가산점이 더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10%의 가산점을 주면은 그 원래 1위였던 차이를 1.1배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정시 지도하실 때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점수로 가산점을 주는 학교가 경희대 인문이 있었습니다. 인문 중에서. 그 다음에 자연도 경희대 있고요. 그 다음에 투 과목에 서울대가 한 과목 3점, 두 과목 5점 이렇게 점수로 가산점을 주고 있고 다른 대학들은 다 비율로 가산점을 주고 있었는데요. 이 가산점의 영향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대 이렇게 A, B 똑같은 학생의 점수인데요. 중대 같은 경우 경영학부는 사회 가산점이 없습니다. 근데 경희대는 아까 보셨듯이 한 과목에 4점의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 중앙대 경제학부를 413점 이런 점수를 갖고 있는 413점의 표준 점수와 421점의 표준 점수의 환산점을 계산해 보면은 796.19, 808.89로 421점 학생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거를 경희대로 끌고 와보면요. 경희대는 여기가 사탐을 2개를 받기 때문에 이 학생은 8점의 가산점을 가져가거든요. 8점의 가산점을 적용을 시켜서 봤더니 여기는 594.488, 여기는 591.144, 여기가 더 높아집니다. 이런 인문의 가산점을 준 학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여기가 보면은 이게 몇 점 차이죠? 8점이죠. 8점. 이게 8점 여기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저 교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계속 안 좋은 일 많이 생기고 있어서 좀 뭐라 그래 마음이 안 좋긴 한데요. 교대는 다 경쟁률 거의 대부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특이한 거는 종합대학에 있는 초등교육과 있잖아요. 거기는 경쟁률이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정시를 마무리해 보면은 졸업생이 계속해서 증가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성적이 높다. 실제로 아까 9개 대학 말씀했었잖아요. 거기서 한 거의 60 몇 % 이상이 졸업생입니다. 합격자들의. 9개 대학 하는데 그러면 대학별에 따라서 더 높은 대학도 있고 낮은 대학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졸업생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언매와 미적분의 상위권 비율이 많다. 높다. 그다음에 의대 증원과 고득점 등 메디컬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첨단학과 증원됐다. 자율전공 선택제와 상위권 대학의 군별 이동이 있었다. 그다음에 필수 과목 폐지로 사탐론이 일어나고 있고 가산점 문제가 있다. 가산점을 잘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6학년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금대지띠 인원수와 졸업생이 계속적인 요거는 확실하게 느는 게 맞죠. 그러나 졸업생은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늘지는 좀 보긴 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증가 추세는 유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도 봤듯이 수능 위주 선발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수능 지정 과목 폐지 대학이 더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그다음에 의대 정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거 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봤지만 학폭 조치 사항이 이제 의무 사항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탄럼이 계속 될 것인가 가산점 문제도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인데요. 그러니까 일정은 일부에서도 보셨죠. 그러니까 따지 의미는 없지만 이 부분만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게 화수목금 4일 중에 3일 이상이었으니까 원서 날짜가 대학에서 정할 때 첫날부터 셋째 날 혹은 둘째 날부터 넷째 정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3일입니다. 이러면은 원서를 쓰는 입장에선 약간 좀 이렇게 좀 부담이 적어지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대학이 A 대학, B 대학, C 대학이 있는데 작년에는 A 대학은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만 BC 대학은 둘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원서를 받으면은 셋째 날 때 이 A 대학을 쓸지 말지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때 판단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모든 걸 3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대학, B 대학, C 대학 전부 다 마지막 날 뭐 오전 경쟁률까지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서 쓰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기회를 올해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 이런 데 나올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이렇게 추가 접수 기간이 있다. 추가도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정시 인원수인데요. 여기 기획은 이제 시행계획 기준입니다. 이게 약간마다 데이터를 어떤 걸 보면 약간 숫자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차피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로는 숫자 자체 너무 숫자 자체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렇게 좀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20.1%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예. 계획에 이렇다는 거고요. 그다음 요거를 이제 보면은 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를 해놨는데요. 수도권에서 정시는 압도적으로 많이 뽑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될까요? 원서에서 실제로 이렇게 숫자 차이가 많이 날까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봤을 때고요. 이게 비수도권에서 지방에서 수시 이효율이 엄청나게 넘어옵니다. 작년에 센진하게 파악된 바로는
지구국과 지방대학을 포함해서 19,000명 정도 이월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도 이월이 됩니다. 여기도 이월이 됩니다. 여기도 좀 많아지긴 하겠지만은 요게 19,000명이 넘으면 거의 42,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많은 차이를 나지 않을 겁니다. 실제 온수 쓸 때는. 그러나 계획상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결국은 여기 비수도권에서는 의지가 보이죠. 우리는 수시에서 많이 뽑을 거야. 정시까지 가기 싫어. 수시에서 많이 뽑을 이게 의지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위주 기조가 유지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수능으로 뽑는 인원수가 92.2%입니다. 실기 실적이 4,726으로 6.8%인데 이 실기 실적에도 수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은 99%가 됩니다. 그래서 정시에서는 수능의 영향력이 막대하다,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시에서도 교과, 종합, 기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별로 해놓은 건데요. 이거는 여기 이제 보면 다군이죠. 다군이 가장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이건 서울, 경기, 인천이건 쪽으로. 실제로는 다군도 많이 넘어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행계획 기준에서 이주 전형의 인원수인데요. 좀 이렇게 이거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원수는 나중에 이제 요강이 확정되면은 그때 보시는 게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26학년도에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때 보면 2월 달에 무슨 국민의원 어떤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서 공청회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 공청회를 시작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모집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 확정을 시켜야 되겠죠. 작년에도 의대 정원을 어떻게 못한 이유가 모집 용의가 발표된 이후에는 어떤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의대 정원 이렇게 지금 계획상으로 이렇게 늘고 있다. 여기 보면은 4,978명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4,977명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작아진 이유는 전남대에서 한 명을 이렇게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977명으로 줄었습니다. 요건 이제 자율전공학부 모집단인데요. 수시하고 정시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게 빨간색이 수도권, 파란색이 비수도권인데 비수도권에서 엄청 많이 뽑습니다. 자율전공 모집단이요. 수도권 이만큼 뽑고 정시에서는 아까랑 마찬가지죠. 우리는 수시에서 뽑을래.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인원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수도권에서는 수시나 정시나 많은 차이가 없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모집 단위를 그 시행계획에서 찾아서 적어 본 건데요. 서울 주요대, 다음에 지방 국립대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파일 참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그 센진학에서 저희 센진학 프로그램에서 정리된 2월 인원입니다. 15개 대학도 1,513명이나 넘어오고요. 그다음에 서울 15개를 제한 서울 지역에서 677명, 요 위에 두 개를 제한 수도권에서 1,168명, 그다음에 직어국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초등교육까지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요 비율은 최초 모집에 대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넘어온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더하면은 19,000명 이상이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정시에서도 비수도권에서 뽑는 인원수는 많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걸 좀 몇 가지 과만 보면 의예과 같은 경우에 2월 인원입니다. 이렇게 쭉 있는데 경희대하고 고대도 한 명씩 2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이제 제가
그 센지나에서 간호학과를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초당제 간호학교는 최초 20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이규론이 130명에서 150명을 뽑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쭉 뽑아서 전체 579명의 간호학과에서 전체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를 지방한 학생 중에 꼭 서울 경기가 아니어도 된다 이러면 지방으로까지 눈을 넓히면 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26학년인데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대학들은 가군, 나군, 다군 세 군에 걸쳐서 분할 모집하는 대학들이고요. 파란색은 두 군데에 걸쳐서 모집하는 대학입니다. 거의 대부분 초록색과 파란색이죠. 초록색과 파란색이 없는 대학은 상명대하고 서울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대학은 전부 다 군이 여러 군데에서 뽑는다. 그럼 내가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가 몇 군에 있는지 상당히 중요해지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전략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택 과목 지정 폐지 대학들입니다. 여기는 요것만 조사했습니다. 미적분하고 미적분 기하하고 같은 두 과목을 필수로 지정한 대학들입니다. 요 빨간색 대학들은요 다 보건계열만 지정한 대학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치 한 약수만 지정한 대학들이고요. 요 검정색 대학들은 의치 약수에다가 다른 일반과가 들어가 있는 대학들입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를 제외한 나머지 다 자연계열에 선택이 지정이 돼 있고요. 부산대는 이렇게 요만 지정이 돼 있고, 전남대 이렇게 수의학과와 수물 화생 지교, 그러니까 사범대, 자연계 사범대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충남대는 수학교육과와 정보통계가 지정이 돼 있고요. 충북대는 정보통계, 수학과, 수학교육과 등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능 지정 과목들은요. 네, 서울대는 아직도 유지사입니다. 이렇게 유형 1 같은 경우는 사탕 가리지 않고요. 아무것도 가리지 않지만 요걸 봐야 됩니다. 요거를. 그래서 아까 제2 외국어 접수인원이 느는 거는 요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요거를 염두에 두는 거죠. 처음부터. 그다음에 유형 2는 이렇게 물리학 1, 2나 화학 1, 2 한과 반드시 듣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적이나 기하 중 선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들이 있고요. 대신에 유형 2-2는 화탐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고 아무거나 8개 중에 2개만 들으면 된다. 사회만 아니면 되겠다.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형 3에는 요런 예체능과들인데요. 자유전공학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수학도 아무거나 괜찮고 탐구도 아무거나 괜찮다. 이렇게 지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반영 방법인데요. 예체능 빼고 인문 자연만 기준으로 해서 가져왔는데요. 국영수 탐을 하는데 탐구를 2과목 반영하는 학교들, 국영수 탐 4개를 다 반영하는데 탐구를 하나만 반영하는 학교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요. 거의 대부분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탐구 과목 2개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3개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도 이렇게 있고요. 2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도 이렇게 있습니다. 신한대는 1, 2, 3이 있는데요. 신한대 1은 국어나 수학 중에 잘한 거 하나 50%, 나머지에서 50%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2와 3는 2는 4개 중에 첫 번째로 잘한 거 50%, 두 번째로 35%, 세 번째로 15% 반영을 하고요. 이게 일반 3유형이 좀 이렇게 특이한 것 같습니다. 국어나 수학이나 한국사 중에서 우수한 2개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국어하고 한국사를 잘하면은 신한대를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국어를 못 보고 수학하고 한국사만 잘해도 도전해 볼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2개 평균에 50%하고 나머지 하나 50%를 찾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공부를 잘 할 수 있겠지만 중하위권 학생들 중에서도 수도권 대학을 노려보고 싶으면 한국사를 좀 열심히 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수능 반영 방법인데요. 표준 점수만 반영하는 대학, 서울대하고 국민대, 과기대 이렇게 있고요. 100분의 1 반영하는 대학, 표준 점수에다가 변환 표준을 쓰는 대학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표준 점수에다가
탐구 과목에서 변환 표준 점수 쓰고요. 이렇게 등급으로만 뽑는 대학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어 반영하는 방법인데, 영어 반영하는 방법은 등급별 점수를 주고 후에 비율을 반영한 대학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점하는 대학들, 경희대, 고대, 서울대, 충남대 등이 있고, 가산점을 준 학교들 서강대, 이화여대, 전북대, 중앙대 등이 있고요. 변환 표준을 쓰는 성균관 대학도 있습니다. 이 성균관 대학 같은 경우는 변환 표준 점수가 이게 24학년도인데요. 24학년도에 1등급 비율이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을 점수를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등급과 3등급 점수에 3점을 주고 있고요. 근데 올해는 1등급 비율이 좀 느니까 1등급과 2등급 점수 차이를 이렇게 1점을 주고 여기는 2점을 주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대 같은 경우는 영어 수능 결과를 보고 이런 점수를 줘서 자기네 학생에 어울리는 학생을 뽑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변환 표준 점수인데요. 이게 변환 표준 점수는 아까 보셨지만은 사탐이나 과탐이 문제 난이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유불리를 줄여주고자 100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점수를 매치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요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연세대처럼 이렇게 사탐, 과탐 무시하고 그냥 통합해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특징을 보면은 만점은 70을 100분이 100은 70인데 99면은 이게 1점이 넘습니다.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하면 점수가 1점 차인데 1점 차이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100분이 100을 맞은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변환 표준 점수인 것 같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고대하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사탐하고 과탐을 비교해 봤을 때 과탐에다 점수를 더 많이 주는 변환 표준 점수를 쓰고 있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어디를 지원하냐에 따라서 변환을 주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학교마다 자기네 학교에 맞는 변환 점수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걸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변환 표준 점수를 만드는 방법은 만약에 99, 100분이 99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들 있잖아요. 그런 표준 점수들의 평균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자기네 학교한테 어울리는 학생을 뽑기 위해서 약간 변형을 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사 반영 방법인데요. 한국사 반영 방법 이렇게 감점을 하는 학교, 가산점을 주는 학교도 있고, 3, 6대 같은 경우는 아예 한국사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아예 한국사를 반영하지 않는 방법도 있고, 아까 신한대처럼 하나의 영역으로 인정해 준 학교도 있고, 이거 위에 다른 경우를 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영 방법인데요. 건대, 경희대는 이제 언어 중심, 수지 중심 말을 쓰면서 국어 40, 수학 30, 10, 20 반영하고 한국사 감점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경희대 인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문하고 사회 계열에 따라서 비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고요. 자연은 25, 40, 3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이제 내가 수학을 잘하느냐, 국어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을 지원할까 결정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건대 수리 중심의 40%하고 경희대 수리 중심 40%는 약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국어 수학의 둘만을 비교하면은 얘는 30분의 40이죠, 수학이. 국어를 기준했을 때. 그러면 1.3 정도 되는 거에는 25분의 40 되니까 5분의 8이죠. 그러면 1.6인가요? 그래서 국어 수학을 비교해 봤을 때 수학 반영 비율이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는 또 이제 반영하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반영을 하잖아요. 경희대는. 그럼 이제 1대1, 1대1인 경우를 생각했을 때 다 25%, 25, 25, 25, 25를 반영한다고 고려했을 때 여기는 4개 중에서니까 25분의 8이 1.6 정도 비율로 반영을 하게 되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영어를 감점을 해요. 그럼 실제로 연어가 굉장히 3개잖아요. 그럼 여기는 33.3분의 40이니까 이걸 어떻게 계산했어도 내가 받은 점수가 어디서 유리할지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상대적 비율을 계산해 보시면은 내가 수학을 잘 봤는데 이게 얼마나 유리한지, 국어를 잘 봤는데 이게 얼마나 유리한지, 혹은 얼마나 불리한지 계산해 보시고 거기에 알맞는 대학을 찾아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서울교대는 수능 체제가 걸려 있습니다. 정시에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는 여기 보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아까처럼 이렇게 어떤 과목을 들어야 선택 꼭 해야 되는지 안 해도 이런 차이만 있는 것 같고요. 서강대는 유형 A가 있고 유형 B가 있습니다. 유형 A가 무슨 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유형 A로도 계산을 해주고 유형 B로도 계산을 해줘가지고 더 높은 점수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성균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균관대 인문도 둘 중에 40, 30, 30, 40 중에서 더 좋은 점수 인정해 주고요. 자연도 마찬가지로 20, 40, 30, 40 중에서 더 좋은 거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서강대하고 성균관대는 문과를 지원하건 이과를 지원하건한테 더 좋은 점수를 인정해 준 대학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화여대 2개, 충남대 같은 경우도 가탐 지정하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연세대도 유형 1, 2, 3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 유형 3이 언더우드 국제학부하고 생활과학부가 여기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가산점 준 학교입니다. 미기에 표준 점수에 준 학교, 100분위에 주는 학교, 그래서 어디 제외한 학교도 있고요. 동국대는 유형 1, 3에 3%를 주고 약학과는 5% 주고 구에는 3% 준 학교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동국대하고 숭실대가 빨간색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 수학 가산점 주는 방법이고요. 사회탐구 가산점 주는 방법. 여기도 동국대하고 숭실대가 빨간색이네요. 서울시립대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과목 모두 선택했을 때만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탐 넣은 학생들은 사회 한 과목, 과학 한 과목 받은 학생들 여기선 가산점 받을 수가 없겠죠.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고 두 과목을 다 선택했을 때니까. 그다음에 과학 가산점입니다. 여기도 동국대하고 숭실대가 빨간색이네요. 그러니까 동국대하고 숭실대는 수학도 사탐도 같다면 모두 다 가산점을 준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아까 저 예시 들을 때 가산점 위력 예시 때 경희대 들어드렸잖아요. 근데 경희대는 이제 사탐의 가산점 올해부터는 안 줍니다. 가탐에만 주고요. 역시 4점을 줍니다. 나머지 역시 여기도 삼육대하고 시립대는 두 과목 모두 선택한 학생들한테만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가산점 정시를 목표에 두고 있으면 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 없어도 상관이 없는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가산점을 받으려면 이런 식으로 두 과목 다 선택할 때만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는 이렇게 점수로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방 국립대 가산점 부여 방법이 되겠습니다. 부여 상황이고요. 결국은 정시는 수능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수능을 못 보면은 아무리 정시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 봐야 쓸데없는 정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엄매하고 합법까지 뭘 선택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지금 3학년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결정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어느 게 더 유리할 건가한테. 그러니까 내가 화작을 진짜 좋아하고 잘할 수 있으면 엄매보다 한두 개 더 맞을 자신 있으면 화작을 하는 게 좋을 거고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적분기와 학통 중에서도 어느 걸 선택하는 게 좋을 것인지 요거는 이제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도 무조건 미적을 해야 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무조건 미적을 해야 하는 게 유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아니다 학통을 하더라도 학통을 더 잘 맞을 수 있으면 아까 보셨듯이 뭐 미적을 했을 때보다 두세 개 더 잘 맞을 수 있으면 학통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저한테 미적분 선택할래 기하 선택할래 물어보면은 기하보다는 미적분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일부에서 보셨듯이 논술을 보려면요, 미적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그러니까 나는 기하가 너무 좋아, 논술은 관심 없어, 이러면 모르겠지만은 논술까지 염두에 둔다면은 기하보다는 미적을 선택하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 뭐 대학교 가서도 공부할 때 생각했을 때도 기하보다 미적분을 듣고 가는 게 대학 공부에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탐을 선택할지, 과탐을 선택할지,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할지, 이것도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이렇게 좀 빨리 결정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점점점 이제 모의고사를 보다가 상황이 바뀌면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게 좀 빨리 선택이 돼서 준비가 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경제일성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탐이건 과탐이건 간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 내가 좋아하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만점을 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어떤 과목이 오히려 유리할 거야. 근데 그 과목을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공부할 수도 없고, 공부한다 손 치더라도 진짜 유리하게 뭐 100번이나 표준이 나올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제일 열심히 해서 만점을 받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 같은 경우에 제2외국어를 들어볼까? 이제 제2외국어를 선택한다고 해서 공부를 모든 학생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응시 자격이고, 이게 서울대 보면 이거 감점 처리하거든요. 다른 과목에서 점수가 월등하게 높으면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건 이제 이것도 센진하게 자료를 제가 찾아서 가져온 건데요. 대학 한산 점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24학년 연대 컴퓨터공학과 사례인데요. 이제 연대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비율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4.407이고 이 학생은 406인데 이 학생은 떨어져 이 학생 붙었거든요. 근데 요 A 학생은 미적이 144점으로 33.3%를 반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언배가 높긴 하지만 22.2%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407점, 406점이긴 하지만 여기서 차이가 10점 나고요. 그죠? 10점 이 학생이 높은데 여기서 7점이 높습니다. 그리고 탐구에서 보시면 여기 점수가 같고 여기 4점이 높아서 결국은 표점 합이 1점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연대가 변환 표준수 쓰잖아요. 연대가 변환 표준수 써서 이 변환 표준수로 계산해 보면 이 4점의 차이가 2.5로 줍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이 학생이 1등급, 이 학생이 2등급, 여기가 5점이 더 많아져요. 이런 것들이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점수가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역전되는 것뿐만 아니고 합불도 바뀝니다. 합불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시 지원할 때는 이 표점만 보고 가시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 환산점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글로벌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국어가 35고 수학이 30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수학은 2점, 여기는 수학이 4점 차이가 납니다. 요 차이가 때문에 B가 붙고 A는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율, 그다음에 변환 표준 점수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저희 센진하게 정시 지원 가능 대학에 들어가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보이는 세부 능력 사항입니다. 제가 기준으로 한 학생은 377점인 학생인데 환산 점수가 549.88이거든요. 요 표를 보시면 요 표는 얘가 지원하려는 과에 기준 환산 점수 379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점이 모자라지만 어떻게 지원해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분홍색하고 파란색이 있는데 이 파란색은 나보다 점수가 낮은 애들이고 빨간색은 나보다 좀 높은 애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377점인데 377점의 학생이 많을 거잖아요. 그 377점의 학생들을 지금 요 A라는 대학, 이 A 대학의 한산점을 돌렸을 때 상위 25%에 해당하는 점수는 556.51이고 50% 75%입니다. 근데 내 점수가 549.88이기 때문에 75%보다는 높지만 50%는 낮다.
그리고 내 점수는 378점, 379점에 75% 성적보다 높지만 50%보다는 낮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나중에 센진학 사용할 때 보시면은 이 파란색 부분이 넓게 나타나면은 나한테 유리한 대학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빨간색 부분이 넓게 나타나면 나한테 좀 불리한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진학에서는 어떻게 표시를 해주냐면요.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본인 한산점, 본인 석차. 이 본인 석차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거든요. 데이터를 모은 표본 내에서의 석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백분위 보여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산 참고점 작업에서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참고점 석차. 이 두 개 다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해석하게 되면은 6,733등 정도는 돼야지 좀 붙을 수 있다 했는데 등수가 8,236등이 돼서 좀 붙기 힘들 수 있다.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고 이제 올해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은 앞에서 나왔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이렇게 있고요. 저는 정시만 봤는데요.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정량평가, 정성평가, 제한 자격, 부적격, 혼합평가 이런 방식이 있고요. 서울에 있는 몇몇 대학만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이게 비율로 점수를 깎는 데도 있고 이거 역시 정량적으로 점수를 깎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수가 높으면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 폭력에는 어쨌든 연루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센진학 나침판 활용인데요. 아까도 여러 번 보셨겠지만 이게 초기 화면이고 센진학 나침판 메뉴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정시에 관련된 메뉴만 제가 설명을 하면은 일단 성적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적을 쭉 입력하면 여기 이걸 누르시면은 다 이렇게 원하는 거 다 정보가 다 와 있고 중에서 클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이 입력이 되면은 이렇게 분석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모의고사 성적도 입력할 수 있고요. 입력하고 나서 이렇게 그래프로 꺾은 선 그래프로 자기 성적을 보여줍니다.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지원 대학을 검색해 보시 지원 가능 대학을 검색할 수 있는데 저희가 요거 작업을 다 하면은 역시 신호등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정, 적정, 소신, 상향 이런 식으로 해서 용어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볼 수 있고요. 지원 가능 대학 조회도 가능합니다. 센진학 프로그램에서 모의고사 점수 가지고 어디를 갈 수 있나 설정하는 찾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분이 센진학과 마찬가지로 100분이 보정이 있고요. 이렇게 이 점수 가지고 어디쯤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